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이틀 동안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어 무려 558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레바논을 공격하겠다고 밝히며 전면전으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쪽의 화살이라고 이름 붙인 작전 이틀째에도 무차별 폭격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첫날 1,600개 목표물을 타격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계속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레바논 전국에서 50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احنا لحديت هاللحظه هاي وزاره الصحه صارت مسجله 558 شهيد بينهم 50 طفل و94 امراه وهيدا صراحه بينافي كل الكذب اللي كانوا عم بيقولوا. 이스라엘이 아직 지상군을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전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어지간히 제압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목표물로 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주민들에게 거듭 떠나라고 경고하며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להכות בחיזבאללה. ואני אומר לעם בלבנון, המלחמה שלנו לא איתכם, המלחמה שלנו עם חיזבאללה. 헤즈볼라도 로켓 300발을 이스라엘 북부로 발사했지만 대부분 요격망에 저지당해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레바논 주민 10만 명이 이미 대피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로 피신하거나 그나마 사정이 낫다며 내전을 치르고 있는 이웃나라 시리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공습으로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미사일 로켓 부대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00년대 도부산에서 납치 테러 공격을 계획한 이브라임 무함마드 쿠바이시를 제거했다며 공습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레바논 접경지인 이스라엘 북부 도부산에서는 지난 2000년 이스라엘군 3명이 헤즈볼라에 납치 살해돼 2004년 시신이 이스라엘로 운구됐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베이루트 외곽에서 헤즈볼라 소속 6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로이터 통신은 쿠바이시가 사망자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중동 지역 긴장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임기 마지막 유엔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 대통령도 중동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네 번째이자 마지막 유엔 총회 무대에 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Full-scale war is not in anyone's interest. Even if the situation has escalated, a diplomatic solution is still possible. 개막 연설에 나선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레바논이 또 다른 가자가 되는 건 감당할 수 없다며 전면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reatens to take the entire region with it. Look no further than Lebanon. We should all be alarmed by the escalation. Lebanon is at the brink. 전 세계에 잇따르는 분쟁과 충돌에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유엔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O que se vê é o aumento das capacidades bélicas. O uso da força, sem amparo no direito internacional, está se tornando a regra. And threatens a collapse of global trust and moral authority. The UN is under attack, literally and figuratively. 이런 가운데 전쟁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잇따라 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유엔 무대에서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시선이 쏠리면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과 비핵화를 강조해왔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과거 세 차례 연설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러시아가 유도폭탄을 발사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본토 무기고가 공격받은 뒤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는데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 등 에너지 시설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아파트. 그 사이로 생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지난 21일에 이어 또다시 러시아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가 강력한 파괴력의 유도폭탄을 도심에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Також це Кулінічі, промисловий об'єкт, хлібзавод, цех. Також це Салтівський район, в районі тих же Кулінічів, фактично там же поруч. І це Київський район, лісопаркова зона. 주택이 몰린 지역까지 폭탄이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І всі, наче, речі, документи, все туди обвалилось. Ми це в чому вийшли, все, у нас більше одне речей, нічого немає, ми взагалі не знаємо. 반격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거점 역할을 해온 하르키우 인근 보브찬스크 공장 부지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Підрозділом ГУРМО було повернуто контроль над заводом у Вовчанську. Противник був знищений. Завод передаємо під контроль ЗСУ. Слава Україні! 러시아는 최근 본토 군수 창고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방위산업단지와 탄약고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가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 등 에너지 시설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중국 위성을 이용해 원자력 시설을 촬영하고 있다며 공습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조지아주를 찾아 한국과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하겠다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 애리조나의 미국 멕시코 국경을 방문해 트럼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민 이슈 돌파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실정을 거칠게 밀어붙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는 경합주 조지아에서 경제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We watched other countries steal our jobs. Now we are going to be going after their jobs and bringing them back to America where they belong. 자신이 당선되면 제조업 대사를 임명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ou will see a mass exodus of manufacturing from China to Pennsylvania, from Korea to North Carolina, from Germany to right here in Georgia. 이번 주 우세를 보이기 시작한 경합주 썬벨트에서 자신이 앞서고 있는 경제 이슈로 주도권을 굳히기 위한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경합주에서 지지율 답보 상태인 해리스 미 부통령은 국경으로 향합니다. 조만간 경합주 애리조나의 미국 멕시코 국경을 찾아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민 문제에 정면 돌파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We all remember what they did to tear families apart. And now they have pledged to carry out the largest deportation, a mass deportation in American history. Been massive raids, massive detention camps. What are they talking about?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모두 살얼음판 접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 결과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여전히 초박빙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도 양측 후보 캠프 접촉과 함께 대선 직후 미국의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박빙의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돌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막판까지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대사는 특히 최근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하는 등 북한이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미국과 24시간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두 사람의 독대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한 채 거듭된 독대 요청으로 갈등에 불씨만 남겼던 평가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은 1시간 반 남짓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2시간 만찬보단 조금 짧았던 셈인데 대통령실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우리 한 대표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하는 등 한 대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겁니다. 한 대표도 만찬 중간 윤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했고 앞서 관심을 끌었던 의대 증언이나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쟁점 현안 관련 발언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갈등에 대한 여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30명 가까운 참석자가 있었던 만큼 독대는 물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찬 직전까지 독대를 둘러싼 당정 간 신경전도 계속됐고 실제 독대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만찬 참석자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됐다. 두 사람이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만찬 자리에 올라온 화제도 체코 원전이나 국정감사, 여야 관계 등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두 사람이 러브샷을 하고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2달 전 만찬 때보다 화합의 분위기가 덜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번과 달리 영상 없이 일부 사진만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한 대표는 만찬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현안들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며 재차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건 이상하다며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만찬이 두 사람 사이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 단 한 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화장품, 양주 등 금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 단 한 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을 정도로 치열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안건으로 올라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 의견으로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 15분쯤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각각 3시간, 2시간 20분가량 의견을 개진하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반발했던 최 목사는 직접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문적인 법조인 출신의 민간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제가 혹시 최재형 목사 스스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변명을 하거나 내 죄를 방어할까봐 그런 염려도 있고. 최 목사 측 변호인이 추가 영상 증거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수심위 결과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공고를 내렸던 것과 반대 결과입니다. 수심위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서 이르면 이번 주 명품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검찰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이 2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심위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차기군 조국혁신당 의원을 직위해제한 법무부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소송의 2심 결론이 오후 2시에 나옵니다. 법무부는 차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자 직위를 해제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차 의원이 직무에 종사하는 게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시각 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뒤늦게 순직 처리됐다는 사실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지난 2월 1심은 유족들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혼성 듀오 어쿠스틱 콜라보가 지난 2022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 역시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는 소속사가 최저시급보다 적은 정상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소속사는 이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친형 회사에서 근무한 세무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네, 어제 퇴근길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일대 교통이 한때 혼잡을 빚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버스와 부딪히며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이 집어삼킨 버스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난리도 아니다. 이거 뭐 소방차도 못 오고 저 그냥 다 타는 거네. 퇴근길 차량이 몰리기 시작한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사와 승객 14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급 버스는 아니고 회사 버스인데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서울 방면 차선은 교통이 통제돼 한때 심각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소방은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춘 택배 화물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새벽 1시 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 괴산나들목 부근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붙은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급히 대피했지만 반대편 방향 차선에 쏟아진 적재물과 SUV 차량이 부딪히면서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 앞부분이 넝마처럼 찌그러진 버스와 승합차. 밤 9시 50분쯤 대전 오정동에서 둘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승합차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사고에 휘말리면서 버스 기사는 다리가 골절됐고 승객들도 다쳤습니다. 병원 이송은 23명, 네. 일단 중상으로 2명 정도의 2명에 일단. 앞부분에 불이 붙어 뿌옇게 변한 벤츠 차량.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하 3층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이나 주변 다른 차량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요즘 과일이나 채소 어디에서 사시나요? 길어지는 고물가 시대, 동네 과일 가게들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네 과일 가게인데 들어가려는 줄이 바글바글하죠. 요즘 동네마다 또 아파트 단지마다 이런 과일 채소 가게들이 문전성시입니다. 저렴한 가격의 비결은 박리담회와 유통단계의 줄이기인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많게는 30에서 50%가 싸다고 하니까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만 운영되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비대면 배달 서비스와 SNS를 활용한 공동 구매로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외식 물가는 오르죠. 내수 경기는 안 좋죠. 요즘 유통시장은 그래서 이렇게 온 오프라인 안 가리고 식품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동네 가게들이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시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심폐소생술 CPR 배워보신 적 있나요? 길어지는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 우려에 직접 응급처치법을 배우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CPR 실습을 해보고요. AED로 불리는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먼저 관련 업체에 수업을 요청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응급처치 교육 업체들은 수강 요청이 지난해보다 3배 정도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주로 기관이나 기업에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아진 겁니다. CPR하는 법, 직접 해본 사람에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틈타서 엉터리 사설업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교육은 무료라면서 보험이나 약을 끼워 판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사적 제재 논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람 잡는 유튜버와 이를 방조하는 플랫폼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도로 위에 추격전이 생중계가 되고 사람이 죽는 일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보겠습니다. 네, 지난 22일 새벽 광주광역시 한 도로입니다. 한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와 1.9km 추격전을 벌인 끝에 숨졌는데요. 이 추격전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대로 생중계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또 해당 유튜버 채널에는 비슷한 영상이 여러 개가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구현한다면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사적 제재 콘텐츠가 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곧 돈이다 보니까 수위도 점점 높아집니다. 지난 5월에는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는 모습이 생중계가 돼서 충격을 줬죠. 엉뚱한 사람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서 억울한 제3자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사적 제재는 사람들의 복수심과 분노를 조장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신문은 정의구현이라는 가치가 조회수를 올리는 수단이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전문가의 뼈있는 말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콘텐츠 꼽으라면 아마 이 시리즈일 겁니다. 백인의 요리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흑백 요리사인데요. 공개된 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출연진은 유명 스타 셰프 백수저와 제아의 고수 흑수저로 나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부제도 요리 계급 전쟁입니다. 고수에게 도전장을 내민 제작벌 무명들의 도장 깨기, 무협지 같다고 신문은 표현했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은 다양한 요리의 향연이 시청자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100명이 동시에 요리할 수 있는 대형 스튜디오도 인상적이고요. 심사위원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안성재 셰프인데요. 이 두 사람의 대비되는 심사 스타일도 재미 요소입니다. 흑백 요리사는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톱10 안에 들면서 글로벌 흥행 중입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참가자들의 식당 리스트와 지도도 온라인에서 유행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수능이 이제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수능 준비에 열을 올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의 소년수들입니다. 네, 만델라 소년학교의 수능 준비반 교실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곳에 수능 시험장이 꾸려지면서 이번이 두 번째 교도소 수능입니다. 신문은 이 소년수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한 명은 자신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수험생 이전의 수용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대학에 못 가더라도 학식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학교가 삶에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방황을 막아주는 틀이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범죄자들을 왜 공부시키냐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죠. 만델라 소년학교의 총괄팀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요. 재범이 발생해서 드는 사회적 비용보다 교육적 비용이 덜 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그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발 B컷 훈풍은 우리 증시를 비껴갔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렸지만 코스피 상승률은 0.7%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2% 안팎, 일본은 무려 3.7%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부진을 이어가면서 전체 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계속 잘 나왔던 게 반도체 가격 상승, 물량 확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는 반대로 작용을 한다. 한국 주식 순환 시대라고 주식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반도체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 못 내리는 거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00개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400위 이내로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내지 않으면서 배당도 하는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한 기업만 포함됐습니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과 차별화를 강조했지만 겹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시간 지수가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고 11월에는 선물과 ETF 상장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물도 나오고 ETF도 나오고 하면 기관 투자자 및 연기금 투자자뿐만 아니고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이 지수 ETF나 이런 쪽으로. 하지만 업계에서는 밸류업 지수 효과가 당장 크게 나타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밸류업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된 데다 연기금 같은 큰손이 얼마나 움직일지가 변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선반영된 것도 맞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뭐 밸류업이 좀 어려워지는 것도 맞고 국내 연기금들이 투자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뭐 당장은 모든 게 코스피 200 같은 기준이다 보니까 쉽사리 넘어가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증시가 반등하려면 밸류업 지수 자체가 아닌 여기에 편입된 기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키즈 카페 같은 어린이 실내 놀이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키즈 카페 관련 안전사고가 총 1,2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337건이 발생해 2022년보다 49.8% 증가했습니다. 연령이 확인된 사고만 분석한 결과 40.4%가 넘어지기 쉬운 1세에서 3세의 걸음마기의 영유아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미끄러짐, 넘어짐 4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추락이 27.1%, 부딪힘이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배추와 시금치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금값이라고 계속 저희가 비유를 하는데 2만 원 넘는 배추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출하되는 배추는 여름 배추인데요. 예. 원래 여름 배추는 18도에서 21도의 서늘한 기온에서 자랍니다. 근데 여름에는 대부분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자라는 고랭지 배추들이 생산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올해는 폭염 때문에 강원도 산간지방도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그 고온이 지속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름 배추가 그 생육이 부진해가지고요. 공급량이 크게 줄었는데다가 예년보다 재배 면적
면적 자체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워낙 줄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한 포기의 평균 9,321원이라서요. 1년 전에 비해서 50.5%나 비싼 것인데 이게 사실은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할인 행사까지 포함된 가격이라서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훨씬 비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가격 부담은 일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반찬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암울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는 그래서 배추김치 대신에 열무김치나 다른 오이김치 이런 것들을 내놓기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추김치 대신 깍두기나 열무김치, 오이김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손님이 직접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밑반찬으로 김치를 제공하던 식당들도 종업원이 직접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 배추가 정부에서는 본격 출하되는 게 10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에는 배추 수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월 날씨가 또 어떻게 될지가 변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장철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좀 수급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중국산 배추를 이제 국내에 풀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얼마나 좀 수입이 될까요? 예, 지금 10월 중순에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까지는 배추가 공급될 일이 없기 때문에 가격 급등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산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27일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배추 생산 상황에 맞춰 가지고요. 수입 물량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지금 중국산 배추라고 하면 과거에 중국산 김치가 그 알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 보도가 되면서 중국산 배추까지 덩달아 좀 신뢰도가 하락이 돼서 우려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수입하는 배추 같은 경우는요, 가정용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요. 외식업체나 식자재 업체, 그다음에 김치 수출업체 등의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산 배추를 덜 쓰게 되니까 국산 배추가 그만큼 가정용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가정용 배추 가격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배추에 대한 국민들의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 소비로까지 이어져서 가격 안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를 갖다 가정용으로 직접 공급하는 게보다는요, 그 외식업체나 식자재 업체, 김치 수출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국산 배추를 덜 소비하게 되죠. 그러면 그 국산 배추는 가정용 시장으로 더 많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것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배추값에 대한 그 할인 지원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내달 2일까지, 다음 달 2일까지 유지하기로 해서 대형 마트 등에서는 배추값을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 마트를 갖다가 전전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난 5월부터 가격이 많이 상승한 배추, 양배추, 당근, 마른 김 같은 6개 품목에 대해서 현재 관세를 0%, 무관세를 적용하고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당분간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 수급까지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2명이 업무를 무단 이탈해서 이것이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필리핀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탈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급여 수준 같은 경우는 사실 필리핀 현지 급여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당 9,860원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지금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하루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할 경우에는 한 달에 월 238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2022년 기준으로 월 평균 임금은 44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거보다는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한국에 입국한 다음에는요, 2가지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업종의 급여 수준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면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교통비가 들어가고요. 숙소도 지금 강남 역삼동에 있다 보니까 숙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인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한다고 하면요. 교통비가 안 들어가고요. 숙소비도 한 달에 20만 원 수준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근무 시간도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아도요. 소득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종으로 불법 취업을 위해서 이탈할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보다 급여 수준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로 입국을 했는데 취업 활동을 7개월만 가능하게 지금 제약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보다 더 길게 일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한국 체류를 장기간 하기 위해서 불법 취업을 위해서 이탈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불법 취업을 위해서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결국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인 15일 오후 8시쯤에 부터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6일 이탈 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법무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좀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불법 브로커가 접촉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수요가 적어서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다 보니까 한 달에 238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요. 지금 일반적인 가구 소득의 절반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내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제 중간값이죠. 중간소득이 471만 원이기 때문에 238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 수준의 소득을 버는 가정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필리핀 가사관리사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주 40시간을 일하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주당 최소 30시간 근무만 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 시장에서 보면요.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52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인난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받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업종으로 불법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보다 임금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7개월만 지금 취업을 하게 돼 있는데 7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 체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그 유혹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뭐 불법 브로커가 접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7개월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서울시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긴급 점검을 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나요? 예, 실제로 지금 필리핀 가사관리사 분들하고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요. 뭐 첫 번째는 업무가 모호하다라는 우려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관리사다 보기 때문에 아동 식기나 이런 것은 설거지가 가능한데 성인 식기는 안 되고 그다음에 성인 의류 빨래는 안 되는데 아이 옷은 가능하고 뭐 아이 식단은 준비할 수 있는데 가족 식사는 안 되고 이런 업무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 근본적인 불만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좁혀나갈 수 있는 사안이었고요.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이탈,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설 관리 업체들이 통행 금지 시간, 뭐 외박 금지, 통행 금지 이런 것들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가사관리사 같은 경우는 밤 10시라는 통금을 좀 12시로 늦춰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고용부에서는 숙소 통금 시간을 연장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7개월인 근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월급도 월급제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일부 가사 서비스 제공업체 두 곳에서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지금 월급 특히 교육 수당이죠. 처음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기간 동안 네. 주는 수당을 갖다가 지금 급여일에 제때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주급이나 격주급제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때 주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고려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여전히 타업종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사업 시행 이전에 좀 뚜렷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지금 상승 마감했는데 눈에 띄는 사항이 있을까요? 예, 지금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사실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로 3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시사해가지고요. 장 초반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승 반전하는 이유는 역시 그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주식 매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방 압력이 사라졌다라는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3.97% 급등을 하면서 다른 반도체 주들도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 상승을 견인해서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뭐 전일 대비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금리가 인하가 되고 또 중동 불안 때문에 좀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값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최고점이 계속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요. 미 국채하고 안전자산 중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국채와 금의 차이는 뭐냐면요. 미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주는데 금은 이자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0.5%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내년에는 1%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상이 되는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도 따라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금과 국채 간의 수익률 격차는 점점 좁혀져 가지고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 대선 불확실성, 중동 정세 불확실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져서 안전자산의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최소 1년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값이 뭐 1년 안에 트라이온스당 지금 3,000불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2,600불이거든요.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값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현재 서울 날씨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가벼운 외투나 카디건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출근길인데 짙은 안개를 주의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전남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안개는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북부, 전남 지방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9.2도, 대전 19.5도, 창원은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